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피해를 키운 건 지하에 설치된 배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수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물에 잠겨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건데 배전실이 지하에 설치된 곳들이 곳곳에 있어 조속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사흘간의 폭염에 이어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일본이 중국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방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메일 계정도 중국과 연계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미 정보기관 등 25개 기관의 이메일이 중국계 조직에 의해 해킹됐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이어서 추가로 해킹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기아의 신형 전기차 EV9이 주행 중 갑자기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면서 차량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서 같은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해 6개 차종에 대한 무상 수리가 결정됐는데 EV9은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차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실제로 침수되기 전까지 침수 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모두 비긴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 아침 7시 4분이었습니다. 미호청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를 발령했습니다. 이로부터 54분이 지난 아침 7시 58분, 같은 신고자가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를 언급하며 또 한 번 침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한 단계 높지만 역시 비긴급 신고인 코드 2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한 건 사고 장소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정확히 명시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침 8시 37분. 경찰은 2분 뒤 코드 1 단계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접수된 모든 112 신고를 비긴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미호청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긴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등 신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1건. 소방에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오전 9시 5분까지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 내용과 당시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지만 마치 나간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사에 나선 국무조정실에도 다른 현장에 나갔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감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송파출소 경찰관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내부 신고 처리 시스템에 거짓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조실이 감찰 과정에서도 해당 경찰관은 사고 지하차도가 아닌 다른 궁평 1 지하차도에 출동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조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서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에는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배전실이 함께 침수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전실이 지하에 있는 지하차도가 서울에도 4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수 펌프가 지목됩니다. 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지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지하에 있다 보니 함께 물에 잠겨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배전실이 워낙 그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침수가 되면은 배수장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지난 2012년에 배수펌프 배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국토교통부 권고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조사한 지하차도 53곳 가운데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지하차도는 20곳. 이 가운데 6곳의 배전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금까지 지상으로 옮겨진 건 2곳뿐입니다. 서울 불광천 50m 옆에 있는 증산 지하차도는 분당 30톤의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배수펌프 배전실 지상 이전은 이제 설계만 마친 단계입니다. 지하차도의 배수를 담당하는 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장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동력장치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던 서울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자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써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하에 배전시설이 있는 다른 지하차도 3곳은 올 여름 이전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다 해놓고 항상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획을 했으면은 그 계획대로 빨리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줘야. 서울에서는 지난해 폭우로 지하차도 16곳이 침수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과 일요일 장마전선 영향으로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고 충청 지방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도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 산간에도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도 남북으로 긴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강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강하게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도 장마전선이 전국 곳곳에 길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21일 오전 9시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0일 필리핀 부근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압부가 21일 오전 9시쯤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00km 부근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독수리는 현재 약한 강도의 태풍이지만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을 지나며 강한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후 태풍의 강도와 진도는 유동적이며 태풍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태풍 발달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기 판다는 검은 무늬가 제법 생겼어요. 귀에도 약간 검은색 귀도리를 쓴 것처럼, 귀마개를 쓴 것처럼,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눈이 검해지기 시작했고요.
네, 국내 최초 쌍둥이 아기 판다의 생후 12일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판다 특유의 무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과 귀 등 앞다리, 뒷다리 등 검은 털이 자라날 신체 부위에서 모낭 속 검정 무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 쌍둥이 아기 판다는 엄마 아이바오와 사육사들이 각각 한 마리씩 맡아 교대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랜드 측은 인큐베이터에서 인공 포육 차례가 오는 아기 판다에게는 어미에게서 짠 모유와 분유를 섞어 먹이는 등 세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후 한 달쯤에는 검은 무늬가 더욱 확실해져서 제법 판다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쌍둥이 자매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영화 애스터로이드 시티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만들어낸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인데요. 지난 5월에 열린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초청이 돼서 6분 정도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평단은 물론 객석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웨스 앤더슨스럽답니다. 이 어떤 영화가 미장센이 돋보이게 되면 웨스 앤더슨스럽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은 자신만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가장 웨스 앤더슨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있을 법한 이 동화 같고 마법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그의 특징인데 이번엔 소행성이 떨어진 가상의 도시가 배경입니다. 1955년 미국의 한 사막 도시. We're not there. The car exploded. Where are you? Asteroid City, Farm Route 6, mile 75. 이 작은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소행성의 날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발한 발명품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Here we celebrate Asteroid Day, commemorating September 23rd, 3007 BC when the arid plains meteorite made Earth impact. 하지만 행사 도중 벌어진 예기치 못한 사건에 참가자들은 마을에 발이 묶이게 되고 I've just informed the president. How long can they keep us in Asteroid City legally? 사막 한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가운데 낯선 존재와의 만남까지 이뤄집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일까요? Maybe we are. Sometimes I think I feel more at home outside the Earth's atmosphere. Oh, wow. Me too. Freight train. 네, 이 애스터로이드 시티는 극중국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는 흑백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연극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TV쇼로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흑백으로 만들어진 연극박 현실로 배우가 걸어 나오는 등 모든 이야기가 허구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TV쇼에서 만드는 연극은 청소년색의 아주 화려한 컬러로 보여집니다. 영화는 이 두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대비가 관객을 완전히 몰입시키기도 하고 때론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합니다. 앤더슨 감독의 팬이 아니라면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야 영화를 더욱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주얼 마스터입니다. 이 웨스 앤더슨은 독특한 미장센을 가진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이 오죽하면 팬들이 웨스 앤더슨 영화에 나올 법한 장소들을 촬영해서 엮은 책을 만들어냈을 정도입니다. 이 비주얼 마스터이자 힙스터들의 제왕으로 불리는 웨스 앤더슨, 이번에도 자신만의 영상미를 스크린 가득 담아냈습니다. 수평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는 배우들, 동화적인 색감과 함께 좌우 대칭을 마친 정직한 구도까지. 웨스 앤더슨 영화에는 누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They're strange, aren't they? They're children compared to normal people. Yes, that's correct. It's true. 네, 그리고 이 고유의 스타일을 담아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사실상 마을 하나를 그대로 세웠습니다.
연극이라는 설정 때문에 이 애스터로이드 시티가 대놓고 세트인 걸 알 수는 있는데 잘 정돈된 풍경이 오히려 사실적입니다. about outer space may no longer be completely accurate. Anyway, there's still only 9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s far as we know, Billy. Except now there's an alien.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애스터로이드 시티. 관객과 직접 마주보기를 주저하지 않고 낯설어서 이상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You got me into the mindset of what a futurist would, and how a futurist would think, because like in the 1800s or something, people thought that like you would be able to walk on rivers with like hot air balloon shoes or something. So it's like getting into that mindset was very interesting, you know. And, you know, I mean, any person on this list, you have, I mean, it's crazy. Look at the cast. You have Willem Dafoe there. Oh, yeah, tomorrow Ed Norton's arriving. You're like, what? This is just insane. 네, 그 스토리부터 영상미까지 신선한 자극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애스터로이드 시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소행성의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실제로 있을까요? 네, 뭐 실제로는 사실 없기는 한데 가장 비슷한 도시를 찾자고 하면 아마도 러시아의 첼라빈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난 2013년 2월 15일 오전 9시경에 이 러시아 첼라빈스크 주변의 부근 하늘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져서 빛이 강하게 발산을 했었거든요. 이때 떨어진 소행성의 크기가 지름 18m였습니다. 초속 약 19km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구 대기권에 진입을 해서 이 첼라빈스크 상공 한 30km 정도 높이에서 폭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때 이 폭발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3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폭발력은 대기에 흡수되기는 했었으나 폭발음이나 충격파가 주변 도시로의 영향을 줘가지고 한 1,500명 정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소행성의 도시는 없지만 아까 보니까 영화에서 소행성의 날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을 소행성의 날로 지금 지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네. 왜 6월 30일일까요? 네, 이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첼라빈스크의 운석과 비슷한 이 충돌 사건과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지구에서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소행성 충돌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퉁구스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1908년이에요. 6월 30일 아침 7시경 여기도 러시아 시베리아 근처에 있는 이 퉁구스카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지름 약 40m 크기의 초대형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km 이내에 있던 이 산림 8,000그루가 모두 불탔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대단을 했다고 해요. 네. 이에 이어서 이 유엔이 지난 2016년 소행성 충돌 위험을 널리 알리고 또 국제적으로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대응을 노력하자 이런 의도로 매년 6월 30일을 소행성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소행성을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크기가 작은 천체를 이제 뭐 말 그대로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봐서는 우주 부스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은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몇몇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우주 전체를 떠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이 약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가까이 접근하면서도 지름이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우리가 잠재적 위험 소행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한 2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름이 100m 정도의 소행성이 만약 지구에 떨어지면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킨다고 하고요. 지름이 1km 정도면 지구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 상태로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까 퉁가스카 사건 사진 보니까요. 정말 위력이 엄청나 보이긴 했는데요. 그럼 진짜 지구를 위협한 소행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소행성 중 가장 위협적인 소행성으로 알려진 거는 소행성 베누입니다. 이 소행성 베누는 이 지름이 490m 정도 되는데 지구 충돌 확률이 2300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1750분의 1입니다. 이 숫자로만 봐서는 굉장히 뭐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소행성이 우리를 지나쳐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위협적인 소행성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구와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날로는 계산된 바로는 2182년
2182년 9월 24일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세기에서는 일어나진 않는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과학자들은 현재 파악된 소행성이나 해성 중에서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와 충돌할 소행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여기에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 바로 궤도가 파악된 소행성에 한해서는 100년 안에는 충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것 중에서는 100년 안에는 위협이 없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확인하지 못한 것은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행성의 크기가 너무 작게 되면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이게 소행성인지 정말 부스럭인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이제 작은 조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소행성의 감시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 1월에 발견된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2023BU라는 이름이 붙은 소행성인데요. 이게 지구상공 3,600km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있던 천체 중에 4번째로 지구와 가까이 통과한 소행성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행성은 발견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 수십 회 관측만으로도 지구 근접 궤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공전 주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도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해낸 건데요. 그만큼 소행성의 관측 능력이 높아졌고 또 궤도 예측 시스템 또한 높은 정확성을 보인 만큼 우리의 능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 충돌 위협 소행성을 미리 찾아낸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난해 우리가 이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데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보도도 해드렸고 사실도 확인을 했지만 아직은 세부 데이터를 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애스터로이드 시티부터 또 소행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 중이더라고요. 상상력이 빚어낸 아름다운 미장센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방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주장했습니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매체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의미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일본은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중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수 방사능 검사에 들어간 걸로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메일 계정도 중국 연계 해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미 정부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 이메일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에 이어 고위 당국자 3명의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킹 사건을 잘 아는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번스 대사와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해킹 대상 가운데 국무부 최고위급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그의 고문단은 직접적인 해킹 공격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추나 오이, 수박 등 원예 작물에 생기는 바이러스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걸리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바이러스 병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토마토 잎이 바싹 마르고 군데군데 누렇게 변했습니다. 줄기는 힘없이 구부러졌고 열매엔 커다란 흠집이 생겼습니다.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10년 넘게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이석변 씨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박의 가장 치명적인 오이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일부 수박이 감염돼 농사를 거의 망칠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바이러스 진단 키트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 소독을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특히 수박에는 오유독반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을 하면 한번 그 자리에서 발생하면 토양 전염이 되어가지고 어떠한 토양 소독을 해도 그 바이러스 균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원예 작물에 생기는 바이러스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조기 진단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농진청이 민간업체를 통해 개발 보급하고 있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영농 현장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작물에 잎을 따 으깬 후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2분 안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13개 작물 22종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 진단키트는 진단이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진단키트는 2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온에서 최대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진청의 진단키트 보급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둔 바이러스병 피해 절감액은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진청은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더욱 다양화하고 상용화의 속도를 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손상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거나 부품 마모를 줄이는 등 미래 자동차의 근간이 될 나노 신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각기 다른 목적과 활용들을 가진 6개의 나노 소재 기술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손상 부위를 반복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고분자 코팅, 자동차와 건물 등 투명한 창에 적용 가능한 투명 태양전지, 탑승자의 체형 부위만 발열시켜주는 압력 감응형 소재 등입니다. 이종수 부사장은 기술 혁신의 근간에는 산업 융합의 핵심 고리인 소재 혁신이 있었다며 첨단 소재 기술을 선행적으로 개발해 미래 모빌리티에 적극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이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종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동력을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기체에 결함이 발생해 출발이 약 19시간 지연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20분 시애틀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 OZ271편 여객기에 이륙 준비 중 기체 점검 과정에서 유압 계통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승객 271명은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인근 호텔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부품 교체 등을 거쳐서 18시간 54분 지연된 이튿날 오전 9시를 넘겨 출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경전철 우이 신설선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이른바 태그리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으면 됩니다. 개찰구 위에 설치한 안테나 장치가 이 블루투스 신호를 읽어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등지에서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버스에 적용한 적은 있지만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향후 버스, 택시, 편의점, 카페 등에 대해서도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뜯겨 있는 노란색 우편물을 살펴봅니다. 별다른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우편물을 열어본 직원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낀 건 낮 12시 반쯤. 50대 A씨 등 직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손의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치물을 접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완화돼 현재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를 봉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송지가 대만 주소로 적힌 우편물에는 비닐로 된 지퍼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밀검사를 위해 해당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기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거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 세 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던 원생과 직원 등 70명은 세계동이 분리 조치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이 시설에는 같은 봉투에 담긴 화장품이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송 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YTN 방송에 출연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동영상 기록 관리를 민간 건설사에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형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없애는 대신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서 국가유공자 대상 우선 주차구역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유정 기자입니다. 공사장 작업자가 몸에 카메라를 붙여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전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방식으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공건설 현장에 도입한 겁니다. 이런 공정 영상 촬영이 앞으로 웬만한 민간 건설 공사장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대형 건설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30개 대형 건설사 중에 상위 24군데에서 오늘 화답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눈물겨운 일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 그 부실공사 때문에 불안했던 거 아마 다 잊고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조만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시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형 주차장에 일정 비율로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0~50면 이상 되는 큰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시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알찬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 바로 대극장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에 가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년 여름 국내외 우수작을 소개하는 예술의 전당에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 돌아왔습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서커스, 두바퀴 자전거와 우리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 어딘가 반짝 등이 자유소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또 백희나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그림책 달 샤베트는 음악극이 되어 처음으로 공연됩니다. 이번에 특히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백희나 그림책전과 연계해서 공연을 보시면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족 음악극과 합창 공연, 그리고 독특한 스니커즈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등 기존의 동화를 재해석해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와 100년 전 하와이로 떠난 우리 여성들의 연대기인 알로아 나의 엄마들 두 작품은 외부 극장에서 공연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인해 줍니다. 아르코 예술극장 등 대학로 일대에서는 국제아동 청소년 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인형극인 작은 벽돌로 쌓은 집 등 수준 높은 국내외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데릴앤코의 네모의 세계와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합니다.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예술교육의 장이 열립니다. 건축과 무용이 만나는 춤추는 건축가와 홍승엽 안무가가 진행하는 몸으로 예술놀이 등 어린이들이 직접 배워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프랑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라울 듀피는 어릴 적부터 예술을 사랑하고 즐겼는데요.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파 등 다양한 화풍을 거치며 직물 디자인과 무대 디자인까지 모두 섭렵한 타고난 예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예술계의 팔방미인이라 불리는 라울 듀피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계의 팔방미인이라고 하니까 기대되는데요. 자,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파의 화풍을 모두 섭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라울 듀피가 에콜 대 보자르를 졸업한 후부터 인상주의 화풍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듀피의 초기 작품에서는 인상파의 클로드 모네나 외젠 부댕의 작품과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네. 이후 앙리 마티스로부터 영감을 받고 야수파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1906년과 1907년에 야수파 전시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1908년에는 입체주의 사조에 흥미가 생겼는데요. 피카소와 함께 입체파를 창시한 조르주 브라크라는 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세잔의 화풍에서도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하나의 사조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기법을 전개시켰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라울 듀피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화풍을 흡수하면서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 라울 듀피는 1877년 프랑스의 르 아브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음악가의 집안이었던 것처럼 일찍부터 예술과 가까이 지냈는데요. 또 커피 수입 상사에서 일하면서 야간에는 르아브르의 시립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는데 1900년에 시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파리로 건너가서 에콜 대 보자르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후 인상파와 야수파, 또 입체파 등 다양한 화풍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장식미술과 직물 디자인에도 재능이 있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물 디자인에도 몰두를 합니다. 네, 여러 분야에 끼가 많았던 라울 듀피는 프랑스 대표적인 작가이자 감독인 장 콕토와도 협업을 하는데 이때 무대 디자인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1925년에는 만국박람회에도 참여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1952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아, 네. 자, 조금 전에 라울 듀피가 르 아브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도시가 예술로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네, 이 프랑스의 르아브르는 예술의 도시도 건축과 미식의 도시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클로드 모네도 이 르아브르를 배경으로 인상 해돋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는데 이 작품 때문에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네, 때문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르아브르는 항구 도시인데 대항해 시대 이후 세느강 건너편에 만든 게 바로 르아브르거든요. 네, 이곳이 번창하면서 많은 작가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르아브르에서 영감받은 작가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많이 담기도 했습니다. 네, 모네의 작품까지 저희가 곁들여 봤는데요. 라울 듀피도 당연히 르아브르를 그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라울 듀피도 자신의 고향이면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인 이 르아브르를 작품 속에 많이 담았는데요. 지금 같이 보시는 작품은 이 르아브르의 보트라는 작품입니다. 1924년부터 25년 사이에 제작됐는데요. 이 작품 속에는 푸른색의 물결과 주황빛의 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다리 위에 서서 마치 노을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 라울 듀피 특유의 속도감 있는 붓터치가 돋보이고요.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역동성도 보이죠. 이 작품은 멈춰 있지만 이 안에 그려진 노을과 사람들, 또 물결이 마치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낭만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자, 라울 듀피가 작품 속에 음악을 많이 담았다고요? 네, 라울 듀피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좀 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음악을 즐겼고 작품에도 주제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나 드뷔시 등 특정 음악가에게 헌정하는 작품들이나 또 악기나 오케스트라를 화폭에 담기도 했는데요. 네.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컬렉터였던 거트루트 슈타인이 이 라울 듀피의 작품을 보고 듀피의 작품은 즐거움 그 자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라울 듀피의 작품에서는 강렬한 색채와 율동감 있는 붓터치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의 어떤 경쾌함이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라울 듀피 그림을 보면 굉장히 경쾌한 색채와 또 질감 같은 걸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독창적인 기법이 드러나는 대표작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라울 듀피가 사용하는 리드미컬한 선과 또 다채로운 색상이 잘 나타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28년에 그려진 윈도우 오프닝 온 니스라는 작품인데요. 잘 보시면 윤곽선이 그려진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라울 듀피는 색과 형태를 조화롭고 또 센스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작가였습니다. 또 실내지만 창문을 열어둠으로써 공간감도 잘 보이고요. 이 중심에는 거울을 통해서 실내 내부의 다른 공간도 보이도록 묘사를 했는데요. 또 왼쪽 창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이고 오른쪽 창으로는 니스의 한가로운 해변이 보입니다. 라울 듀피는 장식 미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만큼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 디테일도 살렸고요. 왼쪽에 노란 의자와 바닥에 깔린 카페, 또 벽지 패턴과 건축적인 장식 디테일에서 위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울 듀피가 직물 디자이너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떤 작업을 했나요? 라울 듀피가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의 동물 시집 책에 사파를 그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본 폴 푸아레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직물 패턴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듀피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락을 하게 됩니다만 점차 직물 디자인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더욱 몰두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폴 푸아레의 시그니처였던 허리가 잘록하지 않고 직선적인 디자인에 당시에는 전위적이었던 디자인의 옷에 라울 듀피의 직물 패턴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패턴입니다. 이 당시 전통적이었던 패션 디자인을 깼던 디자이너 폴 푸아레와 함께 큰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네, 회화부터 무대 디자인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신 패션까지 정말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라울 듀피 회화를 볼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무려 2곳에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작가의 전시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라울 듀피가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더현대 서울에서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디피가 9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도 9월 10일까지 라울 디피 색채의 선율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전시의 경우 개관 30주년 특별전으로 라울 디피가 전개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원화 160점을 포함해서 총 180여 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화와 과슈, 또 수채화, 드로잉, 판화와 직물 패턴, 또 사파까지 라울 디피의 작품 세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네. 또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가신다면 다양한 어린이 미술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염과 장마가 계속될 예정인데 쾌적한 전시장에서 라울 디피의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물놀이도 좋지만 온 가족이 전시회 나들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시력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은 미국의 지역별 평균 기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지역의 주민과 비교해 더 따뜻한 지역의 주민은 시력 손상 위험이 기온에 따라 14%에서 최고 4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온이 높은 지역에 살수록 눈에 해로운 태양 자외선의 노출이 잦고 대기오염이나 감염, 엽산 분해 위험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수소 연료 전제 성능 저하 현상이 수소 연료 그 자체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고려대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원자단층 촬영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수소 연료 전지에 수소가 침투하면서 전지의 촉매 화학 조성이 바뀌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촉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된 원소들이 촉매에서 제거되며 전지의 성능이 떨어졌다며 앞으로 수소 소재에서 수소 자체 영향을 억제할 방법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탄화수소가 질소화합물로 바뀌는 반응 중간에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중간체를 마치 사진으로 찍듯이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IBS 장석복 단장팀은 빛을 받으면 탄화수소의 아미노화 반응의 중간체인 로디움 아실나이트렌을 만들어내는 시료를 개발해 포항 방사광 가속기로 관찰한 결과 로디움 아실나이트렌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간체 성질을 규명하면 우수한 촉매를 개발할 수 있다며 대기에 풍부한 탄화수소로 산업적으로 유용한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촉매를 개발하는 데 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료 방송사 딜라이브를 방문해 재난 방송 송출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재난이 대형화하고 빈번해져 재난 방송이 더 중요해졌다며 재난 시 국민에게 재난 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게 대처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재난 방송 의무 송출 방송 사업자 요청에 재난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죠. 수마의 상처가 여전한 충청권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잦은 비로 집안과 시설이 약해진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